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구성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 재구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비 빼돌리고 해외로 도망간 막내 부부에게 통쾌한 복수를 성공한 40대 여성 직장인이자 가족 중 장녀입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제게 늘 따뜻하고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여느 집안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특히나 제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12살, 막내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한 꼬마였죠. 엄마는 혼자서도 워낙 강인한 분이셨어요. 식당 일이며 파출부, 공장 파트타임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희 남매를 키워내셨죠. 덕분에 저는 간신히 대학까지 진학했고 그래도 취직도 잘해서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보고 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사실 엄마야말로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어요. 다만 막내 동생, 그러니까 저보다 8살 어린 남동생 민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자아이여서인지 혹은 막내여서인지 늘 엄마에게 애교를 많이 부리고 사랑도 독차지한 아이였어요. 어머니도 혹여나 아버지 없이 자라 외롭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동생에게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탓하진 않았어요. 그만큼 저랑 민수는 서로에게도 의지가 되는 가족이었고 저는 나름대로 동생을 많이 감싸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수는 27살이 되었고 어느 날 여자친구인 지혜와 결혼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어요. 취업도 아직 제대로 못한 상황에 결혼이라니.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말렸죠.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어려울수록 도와주면 되지. 혼인이라는 게 나이만 많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다라며 민수를 전폭 지지하셨습니다. 결국 신혼집 전세 자금도 엄마와 제가 힘을 합쳐 마련해 주었어요. 저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차피 넌 직장도 괜찮고 혼자 벌어 잘 살지 않느냐 는 말에 더 이상 반박하기도 힘들었죠. 그렇게 막내 동생은 결혼을 했고 저는 같은 도시 안에서 따로 독립해 살며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몇 달 전 엄마가 갑작스레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급히 쓰러지신 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의료보험이 있다 해도 큰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병에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가족들은 갑자기 큰 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얼마간 저축한 돈을 모아보았고 여기저기서 대출할 방법도 찾았습니다. 민수도 처음엔 자기도 힘을 보태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알고 보니 별다른 저축이 없었어요. 아내인 지혜는 신혼생활로 이것저것 지출이 컸다며 고개를 돌렸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엄마 수술이 최우선인데요. 저는 제 통장 잔고와 회사 대출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조금 빌려서 결국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쪽에서도 장인어른이 조금 보태주시고 뭐 이것저것 해서 생각보다 큰 금액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확실히 엄마 위해서 나도 노력할게 라고 했던 민수의 당당한 태도는 믿음직스러웠죠. 그런데 그 후 엄마가 입원 날짜를 잡고 수술을 준비해야 할 때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죠. 아직 수술비가 완전히 모인 건가 싶어 서로 확인차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민수 부부가 주말에 여행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도 무려 해외로. 저는 마음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어디서 돈이 생겼길래 갑자기 해외여행을? 이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수술에 쓸 돈을 모아놓은 제 통장 그리고 민수 명의 통장에 함께 있던 돈 가운데 어느새 민수 쪽 돈이 싹 빠져나가 있었어요. 저희가 가족 공동자금처럼 넣어두었던 계좌인데 그 계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허둥지둥 은행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민수가 이미 몇 주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그 돈을 인출해 갔다는 것을. 정말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수는 사실상 그 돈을 빼돌려 도망친 상태였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일절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전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가족이었는데 믿었던 막내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제 오랜 악몽이 시작되었고 한편으론 복수심이 크게 차올랐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뺏어야겠다. 아니면 법적으로든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수술을 급히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준비해둔 돈과 친척들에게 다시 사정사정해서 빌린 돈으로 수술은 겨우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의사는 수술이 다소 위험할 수 있다 했지만 그래도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늦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에게선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지혜 역시 같은 번호를 계속 쓰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죠. 저는 경찰에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둘 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가정 내 자금이라 명확하게 법적 절차로 가기엔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고 민수명의 계좌였다면 더욱 복잡해진다고 하더군요. 결국 합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막내 부부가 가져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점점 광기에 가까운 방법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뺏기고 말 것인가. 법이 안 된다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뭔 수를 쓰든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근 후나 주말마다 민수와 지혜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동창 연락망, 여행사 기록 등 여러 경로를 뒤져봤고 심지어 탐정 사무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말리더군요. 그냥 잊어버려. 그런 애들은 언젠가 벌 받게 돼 있어. 엄마 건강이나 챙겨.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퇴원의 집으로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요. 민수 때문에 생긴 엄청난 부담을 고스란히 제가 떠안아야 했죠. 무엇보다도 그냥 넘어간다면 가족을 배신해도 별일 없네 라는 잘못된 신호를 동생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처절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 무렵 지인의 도움으로 민수와 지혜가 외국으로 나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동남아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는 것 같다. 한 달 전쯤에 인천공항에서 출국 기록이 보인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죠. 갑자기 해외로 날아간 거였어요. 아마 그 훔쳐간 돈으로 신혼여행 겸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겠다는 심산이었겠죠. 저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완전히 날 속이고 가버렸구나. 이젠 진짜 잡을 길이 없겠지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가족을 두고 도망치다니 이건 절대로 용서 못해?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엄마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 회복 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안 좋으셨지만 그래도 목숨을 건지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리고 저는 몰래 해외로 나가 동생 부부를 찾아낼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이대로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아는 지인이 해외 현지에서 도박이나 불법 일을 하며 지낸다는 얘기도 얼핏 흘려주었습니다. 물론 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줄기 신락 같은 단서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제 평정심을 거의 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퇴근하면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영상을 뒤지며 해외에 있는 지인을 통해 잠적한 사람을 찾아내는 법 같은 정보를 허겁지겁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나니 제 몸과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죠. 그리고 어차피 이 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죗값만이라도 치르게 해야겠다. 혹은 남들 앞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야겠다는 일종의 복수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시기에 엄마는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그냥 그 애도 아직 철이 없었던 거야. 어떻게든 돌아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컥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아니,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제게도 생각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부부가 해외에서 사업 자금을 날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몰래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어이없게 민수의 친구가 제게 슬쩍 제보를 해준 겁니다. 누나, 민수랑 지혜가 얼마 전에 돌아와서 어디 모텔 같은 데서 지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일단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 이 정보를 넘겼죠.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민수와 지혜가 국내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체류로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돈을 죄다 써버렸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국 몰래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이제 드디어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법적 절차든 뭐든 당장 경찰서를 찾아가서 진술을 해볼까도 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법의 미비함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이건 애초에 가족 간의 문제라며 경시되는 경향이 강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직접 만나서 결판을 보리라 마음먹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상대로 한 짓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 한편으로는 혹시 민수가 그냥 숨어 지낼까봐 위치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사설 탐정 측에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민수 부부는 서울 외곽의 어느 허름한 원룸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사람에게 빚을 졌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는지 몰랐죠. 며칠을 지켜본 끝에 저는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그 원룸 근처에서 민수와 지혜가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광경을 보며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귀여운 동생이었고 가족이었는데 저 끝없는 분노와 동시에 애잔함이 스쳤지만 곧바로 다시 분노가 치밀더군요. 저들은 우리 엄마 목숨이 달린 돈까지 훔쳐 도망친 인간들이야. 동정심은 사치다. 다음 날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온 거 다 알아. 지금 당장 엄마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너 평생 못 편히 살 거야.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나, 잘못했어.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줘. 나중에 다 갚을게라며 울먹이더군요. 그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갚긴 뭘 갚아. 엄마 죽을 뻔했다고. 지금이라도 엄마 집으로 와.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른들 앞에서 내가 한 짓 다 낱낱이 이야기해. 민수는 길게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알았어, 갈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저와 엄마 그리고 외삼촌 내외까지 모인 자리에서 민수와 지혜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어요. 지혜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고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를 연발했죠. 처음에는 분노가 엄청나서 뭐라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상 그 둘을 눈앞에서 보니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정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먼저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어떻게 내 엄마를 두고 이럴 수 있어.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 민수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어? 엄마 수술비라고 우리가 다 같이 마련한 돈인데.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대답했죠. 해외에서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내가 쉽게 돈 벌어보려 했는데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돈을 들고 도망치듯 해외로 나갔다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제가 소리치자 민수는 점점 작아졌고 지혜는 저희도 이럴 줄 몰랐어요. 저희도 사기를 당했을 줄은 이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지난 수개월간 쌓인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사기? 그게 문제야? 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를, 엄마를, 가족을 배신했어. 이제 와서 없으면 그만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은? 엄마가 얼마만큼 힘들어 하셨는데? 소리를 지르는 제 옆에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고 외삼촌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민수를 나무랐습니다. 너 이놈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위기가 완전히 파국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누나, 제발 살 길을 좀 열어줘. 경찰에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저는 조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너 같은 동생 필요 없어. 너희가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이야.
복수고 뭐고 나 이제 너희 얼굴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정말 그 말 그대로가 제 마음이었죠. 엄마는 그들을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이젠 어쩔 수 없지 하는 체념 어린 눈빛으로 말이죠. 민수 부부는 그렇게 나간 뒤 당분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이후 그들을 붙잡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복수라고 해봐야 차마 폭력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건 없을 테니까요. 대신 저는 법적으로라도 문제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형제지간이니 뭐니 해도 그 돈은 어머니 수술과 관련되어 명백히 착복한 것이니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게 제 결심이었죠. 하지만 경찰서와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어요. 가족 간 금전 문제에서 횡령, 배임 등을 성립시키려면 꽤 복잡한 증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장 명의나 돈의 소유가 누구였는지 현금 유통 과정이 명확해야 하죠. 그리고 설령 성립한다고 해도 법원이 얼마나 엄히 처벌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결국 법도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허무함마저 밀려왔죠. 그 즈음 저는 일상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빚은 빚대로 갚아야 했고 엄마 병간호도 계속 필요했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죠. 매일 밤 잠들기 전마다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길바닥에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 나 몰래 또 도망치려나? 아니면 어딘가서 돈을 구해 우리 집에 다시 찾아올까? 하고요. 괜히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였습니다. 진짜 복수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가면 되는 걸까? 아니면 기회가 될 때마다 압박을 줘야 하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때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까지 병들면 어떡하니? 민수를 그냥 놓아주자. 우리도 이젠 살 길 찾아야지. 어머니는 오히려 자식인 민수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더 이상은 이 싸움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고 제게 남은 빚도 막중했지만 어머니는 엄마답게 또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다. 아직 내 자식이니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자는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복수라는 게 뭘까요? 민수가 당장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미 겪은 고통과 손해가 되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의 건강이 더 좋아진다거나 제 눈물 흘린 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요. 물론 막내 부부가 반성 없이 또 잘 살 생각이라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만요. 저도 이런 심경 변화 속에서 꽤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 스스로 저들의 인생이 이미 망가져가는 게 복수라면 차라리 그대로 두자. 대신 혹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엄마께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그때는 적어도 기회 한 번은 주자고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게 가족이니까 또는 엄마가 바라는 길이니까. 하지만 내심 그들이 이번 생엔 다시 일어서기 힘들도록 매일매일 후회만 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이중적인 마음이랄까. 한마디로 내가 직접 나서서 또 해코지하거나 난리를 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반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민수 부부는 완전히 잠적한 듯했습니다. 저나 외삼촌 쪽에서도 소식을 듣지 못했고 주변 친구들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겁니다. 민수가 지금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며 울고 있었죠.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수작인가 싶어 곧장 전화를 끊을까 했지만 목소리가 하도 절박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가 어디서 일용직 비슷한 위험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뼈가 부러지고 장기 손상도 있어서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혜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좀 도와달라. 민수가 죽으면 어머님께도 죄를 못 갚지 않느냐고. 솔직히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는 엄마 수술비도 없어서 고통받았는데 막상 내들은 엄마 돈을 빼돌려 놓고 이제 와서 수술비를 구걸하네? 하는 비아냥이 올라왔어요.
복수심은 절대로 돕지 마. 그게 너희에게 당한 아픔을 갚는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이 발목을 잡았죠. 민수가 정말 죽게 된다면 엄마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는 듣자마자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도 내 자식이니 살려야지 어떡하겠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결국 우리는 또다시 병원에 가서 민수의 치료비 일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빚이 많았지만 엄마가 기어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분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그리고 민수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엄마 손을 붙잡고 정말 얼마나 울던지. 죽음 앞에서야 모든 걸 후회하고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사죄했죠. 지혜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다며 반복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마 차갑게 외면하진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의 상처가 금방 회복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민수의 손을 잡아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든 빚 갚을 각오로 살아라. 엄마를 위해서도 그리고 날 위해서도라는 말만 남겼죠. 이렇게 막내 부부가 결국 다시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빚이 상당하고 민수는 자기가 사기로 탕진한 돈이며 병원비까지 떠안게 되면서 별도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이죠. 지혜는 민수를 보살피며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러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결국 다 용서하고 끝내냐 며 답답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이 선택이 최선인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더 큰 파멸을 초래하기보다는 처절하게 무너진 그들을 보고 깨닫게 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미래의 민수 부부가 다시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그땐 정말 영원히 관계를 끊어야겠죠. 그래도 지금은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해요. 저는 이미 너무 지치기도 했고 계속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제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호구라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 가족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평생 씻기 힘든 상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함께 빚을 갚으며 엄마를 돌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희미한 가능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가족이기에 결국 놓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님은 막내 동생이 어머니 수술비마저 훔쳐간 사건으로 인해 참담한 배신과 분노를 경험하셨고 한때는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내밀어주게 되었죠. 그 과정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미움과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배신당한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라고 단칼에 내치는 편이 좋을까요?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어떤 결정이든 내 마음이 정말 후회 없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 아닐까요? 사연자님께서는 그 오랜 갈등과 분노 끝에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코 흑백 논리로 딱 잘라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과 정의, 가족애와 인연 사이에서 우리는 각자 최선을 고민해야 하죠. 그리고 그 최선이 언젠가는 최후의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말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남겼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 가끔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요?